안개 낀 부두. 차가운 새벽의 시작, 속초의 겨울은 늘 그렇듯 매서웠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칼끝 같은 바람이 골목을 휘감고 이른 새벽 부두께는 늘 습한 안개와 비릿한 냄새가 맴돌았다. 김정자는 여느 날처럼 5시도 안 된 시각에 잠에서 깨어났다. 60여 년을 넘게 살아온 동안 이 부두와 함께하는 겨울 아침은 이미 익숙하지만 여전히 몸속을 파고드는 한기는 수습이 안 되는 듯했다. 정자는 이불을 걷어차며 잠시 숨을 고른다. 허리와 무릎이 시큰거리지만 몸을 일으켜 작은 방 안을 훑어본다. 남편 사진이 놓인 책상 위엔 먼지가 얇게 쌓여 있다. 그녀는 사진을 쓸어내며 중얼거린다. 여보, 오늘도 잘 다녀올게요. 한파가 올 거라더니 진짜 춥네 그려. 남편을 떠나보낸 지도 어느덧 5년이 지났다. 남편 강영수는 오래전 속초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곳에서 50년 넘게 생선 장사를 했다. 남편 없이 혼자가 된 때부터 정자의 하루는 더욱 무거워졌다. 아들 명우는 먼 바다로 오랜 출하를 나갔고 집에는 막내 손녀 이견희와 함께 단둘이 지내게 된 게 일상이었다. 주방에 나가 불을 켜니 연희도 이미 일어나 있었다. 젊지만 피곤이 서린 얼굴, 말없이 따뜻한 물을 붓고는 부엌창 너머 부두를 바라본다. 연희야, 안 잤니? 네, 할머니. 잠이 잘 안 와서. 오늘도 일찍 나가시죠?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시장에 참치가 많이 들어온대. 일찍 가야 좋은 자리 잡지. 연희가 살짝 미소 짓는다. 예전 같았으면 장난스럽게 할머니, 참치는 제가 잘 팔죠. 라며 호기롭게 말했을 텐데 요즘 들어 연희는 조용해졌다. 정자는 그저 어린 며느리가 고단하고 힘들어서 그런 줄로만 생각했다. 겨울바람을 뚫고 두 사람은 부둣가를 향해 걸었다. 부두 위에는 이미 몇몇 어부와 상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갈매기 소리와 배에서 내리는 해산물, 그리고 넘실거리는 파도. 정자는 겨울 아침의 익숙한 냄새를 깊이 들이마신다. 이 바다 냄새, 난 이게 참 좋더라. 지겹기도 하지만 없으면 또 허전해. 연희가 옆에서 조용히 대답한다. 그래도 할머니가 계셔서 다행이에요. 제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울게요. 정자는 손을 내밀어 연희의 손등을 한번 꼭 잡는다. 이제 넌 내 딸이나 마찬가지다. 힘들면 부담 갖지 말고 말해. 둘 사이엔 짧은 침묵이 흘렀다. 부두에 도착하니 벌써 트럭 몇 대가 도착해 있었다.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바다 위로 스며들고 안개 속에서 어슴푸레한 그림자가 오간다. 상인 이씨 아저씨가 반갑게 손을 흔든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 이 집 며느리는 부지런해서 참 좋아. 정자는 머쓱하게 웃으며 답한다. 이제는 내가 늙어서 연희가 다 맡아 해야지요. 저야 옆에서 거들 뿐이에요. 연희도 어색하게 인사를 건넨다. 그리고 생선 박스를 옮기며 할머니, 조기 삼상자 어디로 둘까요? 라고 묻는다. 정자는 저기 구석에 얼음 안 녹게 두자 라고 지시한다. 본격적인 장사가 시작되면 부두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댄다. 도매상, 소매상, 관광객, 그리고 차가운 물 위를 누비는 뱃사람들이 뒤엉킨다. 정자는 박스에서 곰치와 광어를 꺼내며 속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일찍부터 움직이는데도 요즘은 살기가 왜 이렇게 팍팍한지? 최근 들어 시장 경기가 한층 더 얼어붙었다. 매서운 바닷바람만큼이나 차가운 손님들의 시선, 점점 줄어드는 거래. 전통시장은 점점 대형마트와 인터넷 주문에 밀렸고 젊은 사람들은 부두 일에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연희는 늘상 묻는다. 할머니, 이 고등어는 언제 들어온 거예요? 할머니, 저 아저씨가 가격을 깎아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정자는 기성세대의 감으로 답했다. 네가 봐서 싱싱하면 조금 깎아줘도 돼. 하지만 물 좋은 거, 그건 절대 안 돼. 연희가 고개를 끄덕인다. 한때는 이런 대화가 즐거웠다. 하지만 요즘 연희의 표정은 자주 굳는다. 부두 한쪽 상인들은 모여서 욕도 섞으며 한해회, 겨울이 너무 혹독하다고 한탄한다.
이번 겨울은 정말 변덕이 심하네. 그래도 김 사장 댁은 며느리가 알아서 하니 부럽지. 정자는 들으면서도 쓸쓸하다. 남편도 아들도 이 추운 바다와 부두, 시장의 풍경과 함께라면 조금 더 견딜 수 있겠지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흔들리는 듯하다. 아들은 전화로 엄마, 이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연희가 있으니까요. 라고 말한다. 하지만 어딘가 아직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다. 얼마 후 대형 거래가 성사되고 생선이 다 팔린다. 이른 아침에 부사남이 지나고 두 사람은 간단히 붕어빵을 사서 벤치에 앉는다. 연희야, 요즘 마음이 불편한 거 있니? 정자의 갑작스런 질문에 연희가 살짝 놀란 듯 시선을 피한다. 아니요, 할머니. 그냥 요즘 몸이 조금 피곤해서. 날도 춥고요. 둘 사이에 다시 침묵이 흐른다. 정자는 속으로 생각한다. 이럴 때는 괜히 따져 묻지 않는 게 낫다. 젊은 사람들도 사정이 있겠지. 집으로 돌아와 씻고 점심 준비를 한다. 창밖에서는 눈이 시작되어 속초항이 하얗게 변한다. 오후에는 동네 친구 정순이와 만나 잠시 수다도 떨고 과거 추억도 나눈다. 정자야, 옛날이 그립지 않아? 가끔은, 하지만 이제는 그냥 견디는 수밖에 없지 뭐. 해가 지자집 안은 다시 조용해진다. 연희가 휴대폰을 들고 거실로 나갔다가 수상할 만큼 다급하게 방으로 들어간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낮아진 목소리. 네, 알겠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정말 곧 해결될 거예요. 꼭이요. 정자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방에서 TV 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귀깬 연희의 목소리와 해결, 시간, 곧이라는 말이 계속 맴돈다. 이튿날 새벽, 정자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부두로 향한다. 바다는 여전히 차갑고 바람은 더 세게 불어온다. 마지막 장면, 연희가 또다시 전화기를 움켜쥐며 끝내 뭔가를 결심하는 듯 표정을 굳힌다. 정자의 시선은 멀리 겨울바다로 향한다. 이 바다는 사람 마음을 너무도 쉽게 얼려버려. 그렇게 속초에 얼어붙은 부두 위에서 두 여인의 불안한 하루가 또다시 시작된다. 밤하늘의 번개, 의심의 불씨 한겨울밤, 쓸쓸한 집 안에는 유난히 정적이 흘렀다. 창문 밖에서는 세찬 눈보라가 창틀을 두드리고 거실에 오래된 시계 소리만이 이 밤의 침묵을 가르고 있었다. 정자는 이불을 덮은 채 잠을 청해 보려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다. 연희가 무언가 숨기고 있구나. 요즘 들어 표정도 자주 굳고 방에서 혼자 통화하는 일이 많아졌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문득 거실 쪽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자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 없이 문을 열었다. 거실 불빛 아래 연희가 핸드폰을 쥐고 창가에 서 있었다. 연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아주 날카롭고 다급했다. 아니, 그렇게 날짜를 당기면 어떻게 해요? 저도 사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알아요.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정말 곧 해결될 거예요. 아니면 전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정자는 심장이 콩콩 뛰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무슨 돈 문제가 생긴 건가? 아니면 빚이라도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지? 연희가 통화를 끝내고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정자의 발소리를 눈치챈 연희는 순간 등 뒤로 핸드폰을 숨겼다. 할머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정자는 당황스러움을 감추며 거친 목소리로 물었다. 이 밤중에 누구랑 통화했니? 아까 너 무슨 곤란한 일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않겠니? 연희는 잠시 말을 잊었다. 눈동자가 흔들리다 이내 단호해진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친구랑 얘기한 거예요. 친구? 방금 해결 운운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소리가 다 들리던데? 무슨 일이야? 지금 내 앞에서 거짓말 하는 거냐? 연희의 표정은 확 변했다. 아래턱이 굳게 다물리고 쓰디쓴 미소가 번진다. 할머니, 저한테 뭐가 문제든 왜 관심 가지세요? 저도 저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해결해야 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일에 좀 간섭하지 마세요. 정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따진다. 난 네 시어머니고 네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식구야. 가족한테 걱정이 있으면 말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냐. 대체 무슨 일을 꾸미는 거야? 연희도 참았던 화가 폭발한다. 꾸민다니요? 할머니, 저를 그렇게 못 믿으세요? 여기 앉아서 맨날 감동만 하시니까 제가 숨이 막혀요.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말 못할 비밀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할머니는 제 삶에 자꾸 끼어드세요? 심장 밑동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정자의 목소리도 덜덜 떨렸다. 네가 이 집에 들어온 지 몇 년인데 그동안 단 한 번이라도 널 의심한 적 있니? 요즘 네가 시도 때도 없이 방에 숨어서 전화하고 나는 너를 내 딸처럼 믿었다. 근데 네가 이렇게 나오면 정말 너무하다. 연희는 한숨을 푹 쉬고 화를 억지로 누르는 듯 고개를 돌렸다. 할머니는 절대 저를 이해 못하세요. 할머니가 저처럼 모든 걸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겪어보셨어요? 저한테 숨통 좀 트이게 해주세요. 밤늦게까지 잠도 못 자고 남의 인생 고민까지 등 떠밀려야 합니까? 갑자기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아이! 손녀 유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통로 끝에 서 있었다. 엄마, 할머니, 왜 싸워요? 이 순간 두 사람 모두 말문이 막혔다. 정자는 움츠리듯 아이에게 다가가 등을 두드려주며 말했다. 괜찮다, 유나야. 그냥 엄마랑 잠깐 얘기한 거야. 연희 역시 억지 미소를 지었다. 유나, 이제 들어가자. 내일 학교 있잖아. 미안해. 유나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방으로 들어갔다. 불이 꺼진 거실에 어색함만 가득했다. 잠시 후 정자는 조용히 연희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연희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겠다. 대체 무슨 일 있니? 네가 자꾸 숨길수록 내 마음은 더 불안해진다. 그러나 연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전 할머니한테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제발 저 좀 혼자 내버려 두세요. 정자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제 방으로 돌아갔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으려 해도 온몸에 번진 찬 기운이 가시지 않았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아닌 척. 하지만 내 곁 어딘가 분명 더 크고 어두운 비밀이 숨어 있는데. 밖은 여전히 거센 바람과 눈보라. 집안엔 두 여인의 싸늘한 마음이 더 깊은 밤을 부르고 있었다. 바람 부는 바다 위. 첫 번째 의문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서늘해졌다. 윤희는 예전과 달리 외출도 자주 피했고 집에 있을 때면 거의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가끔 거실을 오가더라도 얼굴엔 미소 하나 없이 약간은 도망치듯 눈을 피했다. 정자는 며느리를 멀리서 지켜보며 묵직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 며칠 전 밤늦게 거실에서 들려오던 급박한 통화 소리는 여전히 귀에 맴돌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연희는 전보다 훨씬 더 예민해졌다. 어느 날 오전 정자는 일부러 부엌일을 하며 연희가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장면을 엿들었다. 문틈 너머로 들려오는 웅성거림, 단어마다 경계와 초조가 서려 있었다. 네, 맞아요. 아직 확보 못했어요. 시간 좀 더 필요합니다. 아니, 담보는 확실하다니까요. 네. 이번엔 진짜예요. 맞아요. 곧 끝내죠. 돈이 준비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정자는 가슴속이 싸늘해지는 느낌에 등골을 세웠다. 확보, 담보, 돈, 마감. 이 아이,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구나. 연희가 전화를 끊자마자 정자는 무심한 척 냉장고 문을 닫았다. 냉장고에서 뭘 찾으시나요? 연희가 말을 걸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아, 별거 아니야. 반찬 꺼내려고.
정자는 아무렇지 않게 답했지만 속은 지글지글 끓고 있었다. 점심 식사 중 작은 손녀 유나가 학교 얘기를 꺼냈다. 할머니, 요새 엄마가 매일 밤 늦게까지 컴퓨터만 해요. 뭐 그렇게 재미있는 게 있어요? 정자는 가볍게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더 깊은 걱정이 쌓였다. 그날 밤 정자는 조용히 아들 명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해상 위 위성 통화 소리가 뚝뚝 끊겼지만 아들 목소리는 들렸다. 엄마,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야, 엄마 몸은 괜찮아. 그런데 연희 말인데, 혹시 요즘 널 속상하게 하거나 숨기는 일은 없니? 명훈의 목소리가 갑자기 딱딱해졌다. 엄마, 또 그러신다. 제발 아내 일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요새 엄마, 괜히 의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난 걱정돼서 그런다. 집안에 불길한 기운이 감돌아. 부부끼리 알아서 할 테니 제발 참견 좀 그만하세요. 엄마도 알고 계시잖아요. 여자에게는 여자만의 비밀이 있어요. 같은 여자끼리 의심하고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정자는 모욕감을 느끼며 한동안 입을 닫아놨다. 아들아, 엄만 그냥 네가 행복했으면 해서. 알겠어요, 엄마. 곧 바다 나가니까 연락 잘 안 될 거예요. 뚝 신호음만이 남았다. 정자는 아무 말 없이 폰을 내려놓았다. 아들, 며느리 모두 하나같이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음을 느끼며 가슴 한구석이 차디차게 식었다. 며칠 뒤 집안 청소를 하던 중 정자는 우연히 연희 방 서랍 깊은 곳을 열게 되었다. 그곳엔 여러 장의 서류와 함께 두툼한 서류 봉투 한 뭉치가 깔끔히 정리되어 있었다. 서류를 천천히 펼쳐보니 눈에는 익숙한 한글이 또렷하게 보였다. 생명보험 계약서, 피보험자, 김정자 수익자, 하윤이 보장금액 3억 원. 정자는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내 이름으로 든 생명보험? 연희가?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번갯불처럼 지난 며칠간 연희의 모든 수상한 행동들과 밤마다 반복되던 담보, 마감, 돈이란 단어, 그리고 아들이 전화 넘어서 던졌던 여자끼리 너무 의심하지 말라는 말까지 한꺼번에 파도처럼 밀려왔다. 두 손은 덜덜 떨리고 등골은 싸늘한 땀으로 젖기 시작했다. 정자는 벽에 기댄 채 숨을 길게 내쉬었다. 설마 그럴 리가? 연희가 나를... 아니야, 아닐 거야. 하지만 이건 도대체... 그러다 갑자기 현관문 여는 소리가 났다. 연희가 급히 집에 들어왔다. 할머니, 뭐 하세요? 서류를 얼른 제쳐둔 정자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청소하다가 너 서랍에 먼지가 많길래 좀 보게 됐어. 연희는 눈꺼풀이 경직된 채 빠르게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다음부턴 제 방엔 들어오지 마세요. 중요한 서류니까 누가 보면 안 돼요. 정자는 대꾸하지 않고 표정만 굳어진 채 한참을 바라봤다. 그 순간 두 사람 시선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과 의심, 그리고 두려움과 분노까지 교차하고 있었다. 바깥에서는 속초항의 매서운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집 안 한가운데에도 꽁꽁 언 바람이 몰아쳤다. 정자는 방으로 돌아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집안이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 마지막 흔들리는 배처럼 위태롭구나. 이제 진실을 제대로 마주할 시간인 걸까? 하루하루 남몰래 거세지는 두려움과 설명할 수 없는 며느리의 그림자. 곧 폭풍은 몰아칠 것이다. 비명과 흔들린 진실의 순간. 할머니, 이게 도대체 뭐예요? 정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구겨진 보험 서류를 손에 쥔 채 주방에서 연희를 불렀다. 연희는 무표정하게 다가왔다. 무심한 척. 하지만 눈동자는 떨리고 있었다.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며 물었다. 네가 내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들었다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설명 좀 해봐. 왜 이런 걸 몰래... 나 몰래 했니? 연희는 한 박자 늦은 대답만 내뱉었다. 할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냥 안전장치로. 안전장치? 그게 지금 말이라고 하니? 이런 계약서 왜 시어머니 이름으로? 네가 수익자란 말이야? 내가 죽으면 네가 그 큰 돈을 받겠다는 거잖아? 너 설마 정말. 정자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연희는 입술을 깨물다 마침내 소리쳤다. 네, 맞아요. 다 제가 했어요. 그래요. 할머니가 사고라도 나면 보상금이라도 받아서 빚을 갚는 생각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살고 싶었어요. 정자는 충격에 주먹을 떤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네가 날 해치고 싶었단 말이냐?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분노와 상실,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든 순간이었다. 정자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절규에 가까웠다. 내가 믿고 의지한 게 죄란 말이냐? 네가 그렇게 힘들었다면 말을 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다니. 난 내 엄마처럼 여겼는데. 연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외쳤다. 엄마처럼 그랬겠죠. 하지만 저는 하루하루 벼랑 끝에 매달린 기분으로 살았어요. 남편은 바다에 떠돌고, 저는 온갖 대출 독촉에 시달리고, 무슨 수로 살아남을까요? 누가 저 좀 도와줬냐고요. 치열한 설전이 이어졌다. 정자는 한순간 연희를 밀치듯 소리쳤다. 너 인간이니? 네가 정말 나한테 칼을 겨누려고 했던 거니? 연희도 지지 않고 맞섰다. 할머니는 저 맨날 감시하고 쳐다보고 의심하고 저 좀 그만 좀 괴롭혀요. 숨 쉴 틈 좀 주세요. 이 집이, 이 시장이, 이 인생이 저한테 감옥이에요. 두 사람의 사투에 가까운 고함 소리가 집안을 뒤덮었다. 그때 작은 방문이 쾅 열리며 손녀 유나가 달려나왔다. 엄마, 할머니, 왜 싸워요? 무서워요. 제발 그만해요. 제발. 아이의 울음에 두 사람 모두 순간 얼어붙었다. 정자는 숨을 고른 뒤 유나에게 다가가 얼싸안았다. 유나야, 미안하다. 할머니가 잘못했다. 엄마도 너무 힘들어서 그랬던 거구나. 그러나 유나는 어른들을 뿌리치며 외쳤다. 무서워! 다 싫어! 우리 집 왜 이렇게 돼버린 거야? 연희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엄마. 정자는 뒷걸음질 치며 벽에 기대어 조용히 흐느꼈다. 겨울 바깥의 강풍, 격한 숨결, 흔들리는 거실 조명. 부엌 한쪽에서는 그들의 싸움 소리가 아직도 메아리 쳤다. 초라한 식탁 위, 구겨진 보험 서류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정자는 힘없이 주저앉은 연희를 바라보며 마지막 힘을 내어 한마디를 전했다. 나는 이 집이 무너지지 않길 바랐다. 네가 이렇게까지 될 줄 정말 몰랐구나. 미안하다, 연희야. 하지만 나는 네가 나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 용서 못하겠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정자는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았다. 연희는 어두운 거실에 넉넉히 앉아 울었고 유나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소리 죽여 흐느꼈다. 그날 밤 세 사람 모두 깊은 어둠과 절망 속에 잠겨 속초의 겨울밤보다 더 차가운 고통을 맛봤다. 겨울의 칼날, 첫 번째 분기점. 며칠간 집안은 살얼음판처럼 차갑기만 했다. 정자와 연희 그리고 유나는 각자 방에서 좀처럼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길고 긴 겨울밤이 지나 그 차가움이 더욱 짙어질 즈음 연희가 먼저 정재에게 말을 걸었다. 직설적이고 냉랭한 목소리였다. 할머니, 드릴 말씀 있어요. 정자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았고 연희는 서류 봉투 하나를 슬쩍 내밀었다. 이걸 원산에 좀 가져다 주실 수 있으세요? 혹시 기억나시죠? 엄마가 예전에 거래하던 그쪽 시장. 아직 할머니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서요. 연희의 목소리에는 애써 눌러놓은 급박함과 초조함이 번져 있었다. 정자는 서류 봉투를 건네받으며 물었다. 이 안에 뭐가 있니? 그리고 왜 내가 해야 하니? 네가 직접 못 간다는 이유라도? 연희는 언성을 낮췄다. 제가 이 근방에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정말 할머니밖에 못 맡겨요.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할머니만큼 신용이 있는 분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 순간 정자의 눈밑이 파르르 떨렸지만 겉으론 내색하지 않았다. 이 여자가 무슨 꿍꿍이일까? 이 일에 휘말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연희의 눈빛엔 간절함과 두려움,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절박한 증오까지 섞여 있었다. 정자가 대답하려는 찰나 유나가 달려와 중간을 막아섰다. 안 돼요, 할머니. 엄마 이상해. 할머니, 가지 마세요. 다 거짓말하는 것 같아. 엄마가 할머니 싫어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뭔가 위험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정자는 한동안 흔들렸다. 유나의 작은 손이 자신의 손목을 붙잡는 순간 오래된 불안과 두려움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 애마저 이렇게 겁낼 정도라면 정말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아니, 그래도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할 때가 온 건가. 심장이 서늘하게 식으며 오래된 예감이 현실로 바뀌는 듯 했다. 식탁 위에 흐릿한 햇빛이 스며들었다. 정자는 천천히 손을 빼며 몇 번이고 생각을 고쳐먹었다. 내가 가마, 네가 그렇게까지 간절하다면, 하지만 내 손 안에서 단 한순간도 이 봉투를 놓치지 않을 거야. 만에 하나라도 변수가 있으면 바로 경찰에 연락한다. 유나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원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제발, 안 돼요. 연희는 그런 딸을 외면한 채 목소리를 낮췄다. 유나야, 이건 엄마 인생이 걸린 문제야. 넌 이해 못해. 할머니, 부탁드립니다. 이 일이 끝나야 우리 가족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정자는 억지로 분노를 누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좋아, 다만. 정자는 연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다짐하듯 말했다. 네가 만약 나를 또다시 속이거나 음모가 있다면 나는 네 편이 아니라 우리 가족, 특히 유나를 지킬 것이다. 서로의 눈빛이 부딪히는 순간 거실 공기는 잘 갈린 칼날처럼 날카롭게 갈라졌다. 밖에서는 갑자기 거센 바람이 덮치며 창문이 덜컥거리기 시작했다. 한겨울의 북풍이 집 안까지 맹렬하게 파고드는 착각에 유나는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연희는 눈을 감았다. 준비물이 모두 끝나자 정자는 두꺼운 외투를 걸쳤다. 늙고 굽은 어깨, 하지만 단단한 눈빛. 집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유나를 안았다. 할머니가 곧 돌아올게. 걱정하지 마. 아무리 겨울이 매서워도 난 이 바다의 딸이니까. 유나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할머니 품을 잡아당겼다. 할머니, 꼭 돌아오세요. 엄마랑 할머니랑 아무도 아프지 마세요. 연희는 창문 너머로 정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너무도 냉랭하고 흔들림 없는 그림자였다. 그 순간 연희의 얼굴엔 복잡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제 시작이야. 할머니가 이 일을 성공시키면 모든 게 끝날지도 몰라. 정자는 봉투를 품에 안고 바람을 가르며 한 걸음 한 걸음 집을 나섰다. 속초의 겨울은 잔혹하게 몰아쳤고 출발점조차 다시는 돌아올 순 없을지도 모르는 길처럼 느껴졌다. 그때 연희는 방 한 귀퉁이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속삭였다. 제발, 신이 있다면 이번 한 번만 나 좀 구해주세요. 그날 저녁 무렵 집안에는 불 꺼진 거실과 긴장으로 가득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유나는 엄마 옆에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었고 연희는 눈꺼풀을 질끈 감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깥의 겨울 칼바람은 더욱 거세고 매서웠다. 정자가 떠난 그 집엔 이미 이별의 냄새가 진동했다. 얼음 속의 함정 새벽 어스름. 정자는 두꺼운 외투와 목도리를 단단히 여미고 원산행 차가 섰다는 소형 냉동탑차로 향했다. 회색빛 겨울 안개와 비린내, 바다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이 피부를 파고들었다. 연희의 당부대로 기다리던 채 가까이 다가가자 연희가 이미 운전석에 타고 있었다. 입술은 새파랗게 질리고 눈겐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타세요. 연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정자는 선뜻 차에 오르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애썼다.
차 내부는 냉각기가 돌아가며 음산하게 으슬으슬한 기운이 가득했다. 정자는 조심스레 물었다. 이렇게 이른 시각에 게다가 냉동차라니? 뭔가 잘못된 기분이 든다. 정말 괜찮은 거니? 연희는 앞을 본 채 운전대를 지그시 움켜쥐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니까 부탁드린 거니까요. 차는 들쑥날쑥한 도로 위를 달렸다. 차창 밖에는 잿빛 눈발이 날리고 주변 산과 바다는 온통 얼음장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정자는 차분히 앉아 있었지만 가슴은 점점 더 빠르게 뛰고 손끝은 식어갔다. 한참을 가다 연희가 느린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웅걸거렸다. 다 끝나면 이제 모두 끝이 나는 건가? 정자는 그 말을 알아채지 못한 척 얼어붙은 눈길로 연희를 바라봤다. 무슨 말이니? 모두 끝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연희는 대답하지 않고 거칠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윽고 외진 도로 한가운데서 차가 멈춰 섰다. 내리세요, 할머니. 부탁 있어요. 정자는 두려운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연희를 쳐다봤다. 여기가 어딘데? 금방 끝나요. 안에 들어가서 이 박스만 확인해 주세요. 잠깐이면 돼요. 지금 아니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그래요. 정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얼떨결에 차에서 내려 발걸음을 옮겼다. 쓸쓸한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고 앞에는 허름한 냉동창고가 서 있었다. 연희가 문을 열자 먼지와 진한 냉기, 살이 배어 나갈 것 같은 한기가 밀려왔다. 여기에 뭐가 있는데? 정자가 묻자 연희는 박스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안에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확인하고 나오시면 좋겠어요. 정자가 조심스럽게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연희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연희야! 이게 무슨 짓이냐! 정자가 소리쳤지만 연희는 밖에서 문을 붙들고 차가운 목소리로 내뱉었다. 정말 미안해요, 할머니. 저도 더는 견딜 수 없어요. 할머니만 없어지면 정말 모두 다 끝나. 아무도 날 탓 못해요. 무슨 소리야. 이러면 넌 죄인이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이미 얼어붙은 쇠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안은 점점 더 추워지고 하얗게 성에 낀 벽과 바닥에서 차가운 습기가 올라왔다. 정자는 손으로 문을 두드리며 절규했다. 제발 열어줘. 연희야, 너 그러면 안 돼. 가족끼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나 오로지 연희의 쉰 목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올 뿐이었다. 고작 이런 방법밖에 없어. 나도 이렇게까지 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할머니, 저 너무 힘들었어요. 죽일 생각은 아니었다고 말하고 싶어도 이 순간엔 이 방법밖에 없어. 정자는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철문을 내리쳤다. 아니야, 아직은 끝이 아니야. 나는 살아서 나가야 해. 살아서 내 손으로 진실을 밝혀야 해. 얼음꽃이 핀 바닥에 쓰러져 가며 정자는 호주머니를 뒤졌다. 그때 연희가 놓고 간 듯한 단 휴대폰이 바닥에 있었다. 이게 구원일까? 손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지만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켰다. 신호가 약했고 화면은 희미하게 깜빡였다. 유나에게 연락해야 해. 정자는 마지막 힘을 짜내 숫자를 눌렀다. 그 순간 창밖에서는 눈발이 더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고 냉동창고 안에는 절망과 공포 그리고 작은 희망 하나만이 남아 있었다. 바깥 연희는 채 기대 멀리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얼어붙은 얼굴에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정말 이제 끝내야 해. 차가운 겨울바람이 더 세차게 몰아쳤다. 모든 것은 누군가의 울부짖음도 반성도 용서도 얼어붙은 듯한 밤이었다. 운명의 단절점, 저항의 시간 희미한 어둠, 숨조차 서늘하게 식어버린 코끝. 정자는 얼음 냄새와 슬픔에 사무친 창고 구석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손과 발은 이미 얼어붙을 듯 저려왔고 호흡마저 뿌옇게 변해갔다. 이렇게 끝낼 순 없어. 그녀는 철문을 주먹으로 두드렸다. 연희야! 미친 짓 멈춰! 이게 네가 원하는 결말이냐고. 목이 다 쉬어서 갈라진 절규는 쓸쓸하게 벽에 부딪혀 되돌아왔다. 날 여기 가둬 죽이려 하다니. 너한테 정말 내 존재는 불편한 짐이었던 거니? 정자의 가슴속엔 서늘한 한기가 번지는 대신 오히려 분노가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손가락은 이미 감각을 잃었고 온몸이 점점 무거워졌다. 정자는 벽을 짚고 힘겹게 서서 시간을 견뎠다. 희미한 불빛마저 없는 창고 안, 공포와 고통이 뒤섞인 내면이 치열하게 흔들렸다. 난 여기서 죽을 줄 알 수 없어. 내 손으로 진실을 밝혀야 해. 유나, 그리고 아들에게 이 진실을 반드시 전해야 해. 정자는 이를 악물고 바닥을 기어 박스 더미 사이를 뒤졌다. 혹시라도 나갈 방법, 혹시라도 바깥과 연결될 수 있는 무언가. 그러다 박스 밑에서 딱딱한 감촉의 무엇이 손에 잡혔다. 놀랍게도 냉장고 배송 직원이 두고 간 듯한 작은 작업용 휴대폰이 굴러나왔다. 기적이. 남의 실수라도 지금은 구원이다.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원을 켰다. 배터리는 얼마 남지 않았다. 찬 외투 안에서 가까스로 신호를 잡고는 연락처를 눌렀다. 첫 번째 시도. 신호가 약한 탓에 껐다 켜졌다. 정자의 손에서는 땀이 얼어붙듯 미끄러졌다. 재차 세 번째 시도 끝에 메시지 전송 화면이 열렸다. 유나야, 할머니야, 여기 냉동창고에 갇혔어. 얼어나가. 도움, 빨리. 문제를 허겁지겁 써내려가던 순간 화면에 전송 완료라는 문자가 떴다. 정자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살 수 있다는 절박한 희망을 들숨과 함께 삼켰다. 덤덤하던 감정이 폭발하듯 북받쳐 올랐다. 연희, 네가 나한테 칼을 겨누다니. 내가 나쁜 시어머니였나? 아니, 그래도 죽음은, 이런 배신은 안 되는 거야. 정자의 눈에서는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곧 각오로 치환되었다. 살아서 나갈 거야. 유나도, 아들도 나를 기다리니까. 아무리 이겨낼 셈이 없는 겨울이라 해도 나는 다시 살아남아 봄을 볼 거야. 정자는 몸을 벽에 기대고 점점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손톱으로 무늬 쇠판을 긁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손끝에서는 핏방울이 맺혔다. 피가 얼음장 표면을 타고 흐르는 동안 잊고 있던 옛 추억, 가족을 지키려 평생 악착같이 살아온 시간, 남편을 떠나보내며 느꼈던 슬픔, 그리고 며느리 연희에게조차 조금 더 다정하지 못했고 속내를 열지 못한 지난날들이 차갑게 스며들었다. 내가 뭘 놓치고 살아왔을까? 내가 부족해서 연희를 이 지경으로 내몬 걸까? 그래도 인간의 도리라는 게 있지 않나. 문득 휴대폰에서 찌르르 울음소리가 났다. 답장이 온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정자는 마지막 힘까지 짜내어 바깥에서 들릴지도 모를 희망을 지그시 움켜쥐었다. 차갑고 긴 겨울의 밤, 정자는 칼날 같은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생에 대한 마지막 불꽃을,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고 연희 역시 자신의 죄와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조용히 염원하며 스스로를 끈질기게 버텼다. 이대로 절대 포기하지 않아. 여기서 꺾이면 모든 것이 끝나버려. 죽음과의 경주, 드러난 음모 고요한 밤, 유나의 휴대폰에 갑자기 진동이 울렸다. 알람을 켜고도 쉽게 잠들지 못하던 그녀는 조용히 화면을 켜다가 깜짝 놀랐다. 할머니? 톡 알림창에는 할머니 정자가 보낸 흐트러진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유나야, 냉동창고 갇혀. 추워. 빨리. 짧고 떨리는 문장, 눈에 띄게 삐뚤어진 자판. 유나는 손이 덜덜 떨렸다. 엄마! 엄마! 그러나 연희는 이미 자신의 방에서 두꺼운 코트와 가방을 챙기고 있었다. 음산한 정적 속
유나의 비명 섞인 외침이 집안을 울렸다. 할머니가 위험해. 냉동 창고에 갇혀 있다고. 연희는 일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굳은 얼굴로 답했다. 이제 와서 울어도 소용없어. 넌 내가 왜 이러는지 이해 못할 거야. 유나는 오열하며 문을 박차고 나갔다. 발이 휘청거리면서도 남은 힘을 다해 휴대폰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넣었다. 제발요, 할머니가 냉동창고에 갇혔어요. 빨리 와주세요. 경찰은 긴박히 출동을 알렸고 몇 분 후 사이렌이 겨울밤을 가르며 골목으로 달려들었다. 유나는 채오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주소를 반복했다. 동시에 연희는 이미 준비해둔 작은 돈다발과 유서 비슷한 쪽지를 가방에 넣으며 조마조마하게 곧장 집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표정엔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마지막 선택에 대한 단념이 엉켜 있었다. 이렇게 끝낼 수밖에 없었어. 누구도 내 인생을 이해 못해. 나는 살고 싶었을 뿐이야. 거리엔 아직도 눈송이가 소리 없이 내렸고 그녀는 급히 택시를 잡아타 들뜬 목소리로 말하였다. 역으로 가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운전사는 잠깐 연희를 쳐다보다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몰았다. 한편 경찰차와 유나는 순식간에 문제의 냉동창고에 다다랐다. 유나는 차가 멈추기도 전에 문을 열어 뛰쳐나갔다. 할머니 어디 계세요? 경찰관들도 랜턴을 들고 문고리를 강하게 당겼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안에서는 힘겨운 두드림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쪽입니다. 여기서 소리가 들려요. 즉각 특공대와 소방대가 출동해 절단기를 동원했다. 철문이 우직하게 한 번, 두 번 휘어지더니 마침내 쾅 소리를 내며 열렸다. 랭랭한 냉기와 함께 정자가 온몸을 부르르 떨며 땅바닥에 웅크려 있었다. 할머니! 유나는 눈물범벅으로 달려들었다. 정자는 얼어붙은 입술로 간신히 속삭였다. 괜찮아. 유나야. 할머니 살아있어. 경찰이 곧바로 정자를 응급차로 옮기고 그녀의 대답을 듣기 위해 다급히 묻기 시작했다. 한편 연희는 역 대합실에서 발만 동동 굴렀다. 뉴스에서는 속초 인근의 미해결 사건, 보험금 사기, 최근 잇따른 가족 범죄에 대한 속보들이 켜져 있었다. 연희는 손을 부여잡고 TV 화면 너머 경찰차와 냉동창고 사진을 보는 순간 이미 자신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깨달았다. 끝이야! 이제 도망칠 곳도 없어! 고개를 푹 떨구고 있는데 뒤에서 경찰들이 다가와 조용히 그녀를 불렀다. 하윤희 씨 맞으시죠? 연희는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는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차가운 조사실, 경찰의 질문이 날카롭게 이어졌다. 할머니를 창고에 가둔 이유가 뭡니까? 보험금이 목적입니까? 동기도, 계획도 이미 밝혀졌습니다. 연희는 한참을 침묵하다 울분이 섞인 무너지는 목소리로 답했다. 그랬어요. 정말 죽일 생각까진 아니었어요.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모든 게 절박했고 살고 싶었어요. 경찰관은 연희를 향해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후회하십니까?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아무도 제 심장을 몰라요. 그 시각 응급실에서 회복 중인 정자는 온기가 돌아오는 손에 유나의 작은 손을 잡았다. 네, 덕분이야. 유나야.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은 이유도 네가 있어서야. 유나는 말없이 할머니 품에 얼굴을 묻었다. 창밖엔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렸다. 죽음의 겨울밤은 길었지만 희망의 새벽이 아주 멀지 않았다. 드러난 진실, 과거의 그림자 조사가 끝나지 않은 한밤중, 조용한 경찰서 조사실 안엔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정자와 연희가 서로 마주 앉게 되었다. 창밖에는 여전히 희뿌연 눈송이가 내리고 있었다. 정자는
힘겹게 몸을 움직여 의자에 앉았다. 응급실에서 방금 풀려난 몸이지만 오늘만큼은 미움을 넘어서서 진실을 들어야만 한다는 각오가 서렸다. 한편 연희는 어깨가 들썩일 만큼 긴장하며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쥐고 있었다. 정자의 목소리가 먼저 침묵을 깼다. 이제 숨길 것도 없겠지. 내 앞에서 네가 진짜 왜 그랬는지 말해봐. 나한테 이럴 만큼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거냐? 연희는 잠시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리듯 입을 열었다. 모든 게 두려웠어요. 처음엔 이 집에 시집 와서 사랑을 받는 줄 알았는데 남편은 바다에 나가버리고 할머니는 언제나 날 의심하고 저는 항상 혼자였어요. 정자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네가 그런 생각을 할 줄은 그래도 가족이잖니. 나는 네가 힘들었던 걸 왜 몰랐을까? 연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렇지만 저는 살아야 했어요. 남편은 대출과 보험에 이름을 빌려달라 하고 집에는 빚쟁이들이 들락날락. 할머니는 저를 믿지 않았죠. 제가 어머니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닌지 맨날 의심하고 감시하는 눈길로 저를 봤어요. 정자는 반박하다 말고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는 듯 표정이 일그러졌다. 나도 무서웠단다. 남편 죽고 내 아들까지 사고 나면 남는 건 이 집뿐이었으니까. 그래서 가족을 지키려고 너희 몰래 마련해놨던 돈도 있었어. 혹시라도 딴 마음 품을까봐 나만 알고 있었지. 연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울부짖듯 말했다. 돈! 돈! 그것 때문에 이 지경이 됐어. 남편도 결국 그 돈의 존재를 알고 사채까지 건드렸고 마지막 희망이 보험뿐이라 생각해서 제가 이런 죄를 저지른 거예요. 정자는 양손을 꽉 움켜쥐며 울먹였다. 나도 무너졌어. 연희야, 네 고통을 모른 건 내 잘못이다. 그렇다고 네가 나를 해칠 권리는 없잖니. 가족한테 칼을 겨눈다는 게 그게 사람인 거냐?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다. 미워했어요, 할머니. 하지만 진짜 무서웠던 건 매일 무너져가는 우리 가족, 우리의 삶이었어요. 누구 하나 손 내밀어주지 않는 이 세상이 전부 다 미웠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정자는 한숨을 쉰 뒤 조심스럽게 연희를 바라봤다. 지금이라도 네 마음 다 털어놓아라. 이런 극단적인 길 말고 함께 삶을 잇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연희는 눈을 붉힌 채 말을 이어갔다. 한 번만 더 누군가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그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정자는 손을 뻗어 연희의 손등을 덮으며 말했다. 눈이 아무리 내려도 겨울 끝에 봄이 오는 법이지. 하지만 이번 겨울 너무 많은 걸 잃었구나. 이를 지켜보던 경찰관조차 눈을 허공에 두며 고요한 한숨을 내쉬었다. 인터뷰가 끝나고 조사실 바깥 조명은 꺼지고 오직 창밖 눈발만이 쓰라린 과거의 그림자를 길게 길게 드리웠다. 마지막 겨울. 희망을 붙잡다 긴 겨울이 저무는 새벽. 검은 바다 위로 어슴푸레한 햇살이 내리기 시작했다. 속초 앞바다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느새 얼음 위로 작은 물결이 스며들고 있었다. 계절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법정에 앉은 정자와 연희는 그동안의 모든 시간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복잡한 심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재판정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방청석의 윤아는 두 손을 틀어쥔 채 떨고 있었다. 판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다. 피고인 하윤희에게 실형을 선고합니다. 사유는 중대한 범죄 사실, 계책에 의한 살인미수 및 보험 사기. 그러나 정상 참작 여지와 피고인의 반성 또한 고려합니다. 연희는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에도 정자의 시선은 깊게 머물렀다. 고통과 한숨, 그리고 미처 꺼내지 못한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퇴정 후 대기실에서 연희와 정자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마주 앉았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오랜 침묵 끝에 정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마지막까지 서로에게 상처만 남겼구나. 미움도 슬픔도 다 씻어낼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럼에도 용서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연희는 두 눈을 붉히며 한마디를 내뱉었다. 저 용서받고 싶었어요. 할머니, 정말 미안했어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란 내 몫이 아니라 하늘에 달린 일이다. 하지만 가족이었다는 건 변하지 않아. 유나가 조심스럽게 두 사람 사이에 앉았다. 우리 다 같이 다시는 이런 일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세 사람은 잠시 눈을 맞추었지만 상처로 남은 침묵의 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다. 며칠 후 연희가 구금 상태에서 출발하기 전 정자는 마지막으로 딸처럼 그녀를 꼭 안았다. 남은 시간 잘 견뎌라. 너도 나도 결국 각자의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을 수 있겠지. 연희는 작게 흐느끼며 속삭였다. 감옥에서라도 다시 가족 생각하며 용서 구할게요. 정자는 손녀의 손을 붙들고 병원 밖으로 나오며 텅 빈 겨울거리와 차가운 파도 소리를 바라봤다. 세월은 비켜가지 않는다. 이웃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스쳤고 찬바람은 여전히 온 마을을 감쌌다. 하지만 이제 바닷가에도 눈길 한가득 새싹이 움트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유나와 정자는 바닷가 산책로를 천천히 걸었다. 차가운 바람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엔 이전과는 조금 달라진 온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정자는 유나에게 조용히 말했다. 우리 미래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단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결국 끝이 오고 새 시작이 오는 법이지. 유나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제가 할머니 곁을 꼭 지킬게요. 할머니를, 우리 가족을 더 이상 외롭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정자는 손녀를 꼭 끌어안았다. 파도 소리와 하얀 포말, 거친 겨울 해변 위로 해가 천천히 떠올랐다. 모진 계절을 지나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희망은 상처 너머에서도 다시 피어난다는 사실을. 정자와 유나는 서로의 천을 느끼며 떠오르는 햇살 아래서 천천히 전진해 나갔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봄을 위해 상처난 가슴을 꼭 안고 조용히 기도했다. 모든 상처에도 결국 우리는 살아갈 수 있으니까 희망을 잃지 않기로 하자, 유나야. 차가운 겨울 해변, 할머니와 손녀는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다.